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2022년도 인문사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세대는 2022년도부터 이제 인문과 사회가 이제 통합돼서 나오는데요. 기존에서도 인문과 사회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었는데 시간상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인문과 사회를 묶어서 하나의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부터 연세대 문제가 기존의 두 문제에서 세트형 문제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한 문제당 두 개의 소문항으로 나와서 최근 몇 년간에는 혹시라도 또 바뀔 수 있을까 또 약간 고민도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안정된 상태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대는 문제가 두 문제 세트는 실질적으로는 두 문제인데 소문항별로 합치면 네 문제다 보니까 시험 시간이 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제시문과 수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험 시간에 좀 쫓길 수밖에 없는 굉장히 타이트한 논술 시험 대학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논술 해로본을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인지를 하신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 나온 이론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연세대 문제도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논제 분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 논제 분석은 항상 논제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타 대학과 논제 분석이 연세대는 다르고 한양대는 다르고 성균관대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가 유형이나 생김새는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으로서의 논제 분석의 원칙은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는 문제가 1번과 2번 두 문제인데 문항이 소문항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문제 1-1, 1-1번에 두 개의 소문항, 그 다음에 문제 2-1, 그 다음에 문제 2- 해서 2번에 소문항 두 개로 되어 있고요. 1번 문제에서 한 제시문, 가나다라 네 제시문 중에 한 제시문이 영어 제시문으로 나오고요.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안정되게 유형이 좀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 2-2가 수리 논술이 포함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에서는 여러분들 이걸 또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매 해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이제 몇 년간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수능의 수학 영역이 3등급 안에 든 학생들은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반면에 아이러니하게도 수능 수학을 거의 만점을 받는데도 연세대 경영에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수리라는 거는 연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대학의 상경계열의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수리 논술을 맞추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수리 논술이 완벽하게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합격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가 되냐면 설령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리 논술에서 점수가 좀 깎였다고 하더라도 인문 논술에서 월등하게 점수를 잘 맞았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문 논술에 조금 더 점수에 대한 가중치가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거는 단순히 연세대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여러 대학들 특히 상경계열에서 인문 플러스 이제 수리 논술이 나오는 경우를 보게 되면 수리 논술을 맞췄는데도 떨어진 학생이 있는 반면에 조금 틀렸는데도 합격을 한 학생이 있었다. 단 전제 조건은 수리 논술은 항상 답안의 결과보다는 이것도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의 전개의 논리성, 그러니까 과정이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했는데 답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과정에다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해서 점수를 어느 정도 기본 점수를 준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리 논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단 반드시 답안이 완성이 돼야 된다. 수리 논술이 어렵다고 해서 답안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0점 꽈락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설령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리 논술에서는 답안을 완성시키면서 최선을 다하고 앞에 나와 있는 문제 1번에서 다른 여타 학생들보다 좀 월등하게 논술 점수를 좀 받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점수가 타 학생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점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논제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1번입니다. 제시문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아래 지문을 평가하시오.
자, 논제는 아래 지문을 평가하시오. 논제 핵심어는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 1-1번에서는 평가를 하라는 건데요. 어떤 걸 평가해라? 아래에 있는 지문. 아래에 있는 지문은 먼저 제가 밑줄을 그어놨지만 성과급 제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급 제도는 보통 이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반 기업체에서 나름대로 어떤 프로젝트라든가 일하는 성과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좋았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는 내용이죠. 한번 잠깐만 읽어보면요. 성과급 제도는 직원을 실적에 따라 경제적으로 보상한다. 뭐에 따라서 실적, 보상을 어떻게 한다? 경제적, 즉 돈으로 보상을 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능력이나 업적 성과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는다면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하나 안 하나 보상이 똑같다 한다면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가 좀 적겠죠. 더 많은 교육을 받았고 경력도 많고 열심히 일하여 그 조직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직원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래 성과급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국 기업들에서 먼저 생겼는데요.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하는 건데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평가라고 나온다면 이 평가라는 논제에 대해서 낯설지가 않아야 됩니다. 논술 논제에서는 논제가 낯설다라고 느껴지면 이때부터는 논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라는 거는 연세대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연세대에서 워낙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평가형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가하면 어떤 식으로 내가 이 평가형 논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되는가가 나와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저에게 논술을 해본 책이 됐건 아니면 연세대 해설 강의 책이 됐건 혹은 지금 이렇게 인강을 듣고 있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연세대 기출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머릿속에서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딱딱딱 논리 정연하게 순서가 나와야 됩니다. 평가형이라는 거는 세 가지 형태의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긍정적 평가. 두 번째는 부정적 평가. 세 번째는 긍정과 부정이 합쳐진 양면적 평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주체와 대상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지문, 이 성과급 제도가 바로 뭡니까?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럼 평가의 주체는 뭡니까? 바로 이 두 제시문이죠. 제시문 가와 나. 그리고 평가라는 건 어떻게 해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와 양면적인 평가가 나느냐. 이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갖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게 되면 긍정이냐 부정이냐 양면인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가에서 얘기하는 관점과 아래에 나와 있는 이 성과급 제도가 서로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다. 그러면 양면적 평가. 마찬가지로 제시문 나의 관점이 이 지문의 성과급 제도와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같거나 다르면 양면적 평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각각의 관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와 나를 따로따로, 그래서 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이게 반드시 답안에 명확하게 드러나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가와 나를 관점이라 했기 때문에 가를 요약 정리할 때 압축원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관점.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무슨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가와 나는 서로 대립성을 띌 수도 있고 또 이 대립성을 띠게 되면 이 문제가 훨씬 더 난이도가 쉬워지는 거겠죠. 왜냐하면 가의 평가가 긍정이면 나는 부정적인 평가면 되겠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연세대가 문제를 그렇게 쉽게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가 대립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립성이 아니라 서로 어떤 부분이 굉장히 내용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평가의 결과는 또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총체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면 되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평가 문제 1-1이 평가형이 나왔다는 거는 연세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이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연세대 2020년도 이전의 문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1번 비교요약형은 세계 홀수 비교가 나온대요. 국내에 존재하는 논술
번째 논제 중에 연세대의 세계 홀수 비교가 가장 논제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문항까지 합쳐서 4개의 문항으로 나눠지면서 연세대가 세계 비교 요약형을 좀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세계 홀수 비교는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허비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문항으로 나눴는데 1-1에서 세계 홀수 비교가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2시간 시험으로는 부족한 형태가 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 이후부터는 세계 홀수 비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연세대 수험생이라 한다면 세계 홀수 비교를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연세대 수시 논술에서는 2020년도 모의 논술부터 해가지고 두 문제 세팅이 이렇게 4개 소문항으로 바뀌어서 1-1, 1-2, 2-2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게 4개의 소문항으로 나오는 거는 연세대가 수시 논술 이전에 아주 오랜 동안 편입 논술에서 나왔었거든요. 근데 편입 논술에서 가끔씩 어떻게 나오는 경우도 있냐면 2번은 2-1, 2-2인데 1번은 그냥 문제 1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계 홀수 비교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번에 1-1, 2번에 2-1, 2- 이렇게 나오는데 연세대가 편입 논술이나 기존의 연세대 논술에 보게 되면 문제 1번과 2번이 1-1, 1-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1번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1번이 1200자, 1000자에서 1200자, 2-1, 600자, 2-2, 600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또 2시간 시험 안에 들게끔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연세대가 편입 논술을 포함해서 이러한 4개의 소문항 문제를 갖다 오랜 기간 동안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시 논술에서 다양하게 어떻게 또 경우의 수가 있는지 이제 이런 것까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해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운 수강생이나 논술을 해본 책을 잘 이해했던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문제 1-1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배운 수강생들은 문제 1-1번에서는 점수가 절대 깎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2번의 논제 분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서 나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1번의 평가형도 내 주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가라는 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각각 재심문 사이의 평가이기 때문에 전혀 나의 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1-2를 보게 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재심은 나 다 각각의 관점에서 나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 주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실험 결과를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다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이죠. 일단 재심은 나 같은 경우는 문제 1-1을 풀면서 어떤 관점이라고 나와 있겠죠. 그래서 재심은 다를 압축 언어로 어떤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의 실험 결과를 나의 팩트와 다의 팩트 관점에서 실험 결과를 이끌어내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실험 결과를 갖다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의 실험 결과 자체에 자칫 잘못했다. 나의 주장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나와 다의 관점에서 실험 결과를 이해해 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답안의 형식적인 구조는 먼저 다음으로 해서 먼저 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다음으로 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1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일에 대한 내재적 동기에 따라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집단별로 금전적 보상과 성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고 오른쪽 그림은 금전적 보상과 보상 후의 내재적 동기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세선이다. 두 개의 그래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재심은 가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문제 2-1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논제가 2개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문제 1-1과 1-2는 논제가 각각 하나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2-1에서는 뭐야? 반드시 내가 이 두 논제, 1번 논제와 2번 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논제의 논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논제 2는 논제가 뭡니까? 평가입니다. 그래서
1과 2가 논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논제별 구분. 여기서 말하는 구분이라는 건 바로 뭐다? 논제 1의 답변이 끝났으면 답안지에서 반드시 뭐야? 논제 2를 시작할 때는 새로운 단락으로 논제를 구분해서 답안을 작성해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형식적인 측면에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논제 1과 논제 2의 답안 분량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논제의 답안 분량 배분은 어떻다? 부연 논제보다는 핵심 논제 분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 핵심 논제 분량의 최소는 어떻다? 항상 50% 절반 이상이 된다. 그래서 뭐 3대 7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4대 6이 조금 더 낫고요. 대신 뭐 7대 3이나 8대 2나 뭐 6대 4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논제 1의 분석보다는 논제 2의 평가가 출제자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핵심 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논제의 틀이 있죠. 바로 그 논제 틀이 뭐냐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다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이라는 거는 거꾸로 얘기한다고는 뭐야? 획일적인 단 하나로서만 분석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출제자 입장에서는 논제에서 논제의 이러한 틀을 갖다 만들어 주는데요. 이 틀을 논제의 틀을 벗어나게 되면 뭐야?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측면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채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답안이 다양하다는 것은 최소한 뭐야? 2개 이상의 측면에서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가형은 또 마찬가지로 문제 1-1의 이 평가와 똑같습니다. 가의 주장을 평가로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그래프와 이 제시문 가의 주장이 서로 같냐 다르냐를 갖다 나름대로 따져서 평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같으면 긍정적 평가, 다르면 부정적 평가. 같거나 다르게 되면 뭐야? 양면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번도 마찬가지로 분석이라는 것도 연세대에서는 뭐 매번 나오는 형태의 논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평가형은 1-1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줬던 평가형의 논리적인 접근 방식 그대로 대입만 해주게 되면 크게 어렵다라고 볼만한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통계 자료형, 이 그래프도 하나의 통계 자료형인데요. 통계 자료형은 비교 요약형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모든 기출문제를 봤을 때 이러한 자료가 짝수로 나오게 되면 사실상 비교 요약형이 짝수이기 때문에 쉽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그래프가 하나가 더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3개를 비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금전적 보상의 그래프가 2개로 비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다고 볼 만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가 또 제시문을 보지 않는 상태에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최종적으로 2-1에서는 가를 평가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기입니다. 동기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있다 여러분들이 제시문 설명할 때 보게 되면 제시문 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압축언어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동기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된다면 제가 가에서는 무슨 관점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동기적 관점이라고 압축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1의 출제자가 던져주는 이 문제를 통해서 유추해서 압축언어를 동기로 이끌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2를 보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문제 2-2번이 수리 논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은 제가 이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는 것보다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대학 층에서 사실상 모범 답안의 형태를 갖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연세대 대학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수리 논술 답안의 풀이 과정과 결론을 갖다 이끌어내면 가장 점수를 많이 줄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답안을 갖다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논제가 2개로 나눠져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일반 인문 논술과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도 논제가 나눠지게 되면 단락을 나눠서 답안을 작성해 주시고 논제별 분량 배분도 3-7로 명확하게 핵심 논제가 더 분량 배분을 많이 해서 답안을 이끌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제시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